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감나무 밑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선선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담 너머로 들려오는 싸늘한 말소리 하나. 여기 2번지 17번지 토지 관련해서 명의자분 되시죠?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 저한테요? 처음엔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별탈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법원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몸을 닦고 마당으로 나가니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더군요. 그중 하나가 내미는 서류를 봤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토지 이전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선대 조상님들로부터 대물림 받은 논밭이 제 이름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팔지도 않았고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요. 제 말에 공무원 같은 남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올해 2월에 매도 계약서와 위임장이 접수됐고 등기소에서 적법하게 처리됐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대신 처리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제야 제 뇌리에 스치는 얼굴 하나. 우리 며느리 희진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갑자기 그러더군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 발도 아프시고 병원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서류 일들 저한테 맡기세요. 집도 땅도 저희가 알아서 지킬게요. 그 말이 그렇게 꺼림칙했는데 평소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참아온 아이니까 한 번쯤은 믿어보자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작이었던 거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내가 희진이가 우리 땅을 팔았대.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아들아,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이 잠잠하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근데 희진이 말로는 엄마가 동의하셨다던데 도장도 엄마가 직접 찍었다고.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는 건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저는 서재에 있는 서류함을 모조리 꺼내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땅 문서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던 것은 이상한 복사본 한 장. 원본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서류함 자물쇠는 누군가 벌려본 흔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제 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과 원본 문서의 절도 가능성을 함께 진술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요, 어르신 단순 사기 아닙니다. 문서 위조에 사문서 부정 사용, 부동산 사기까지 가능합니다. 가족분이라도 고소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지만 그래도 제 아들 마누라 아닙니까? 손주들도 있는데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남들한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땅은요, 제 아버님이 피땀 흘려 일군 논이었어요. 6.25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땅 하나 남아서 우린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걸 제 허락도 없이 팔아먹은 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의자 이름에는 제 며느리 희진이,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희진이 친정엄마 이름도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고요? 며칠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희진이와 그녀의 친정엄마가 나눈 전화 통화였죠. 엄마, 땅 문서 원본은 내가 어머니 몰래 가져왔어. 이제 계약서만 만들면 돼.
도장은 지난번에 도장 찍을 때 사진 찍어놨잖아. 그거 가지고 복사해서 만들면 돼. 그래, 잘했다. 그런 기회 흔치 않아. 너도 이제 애들 키우면서 돈 필요하잖아. 친정 생각 좀 하자. 그 돈 생기면 전세금부터 옮기자.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희진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 땅을 노리고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친정 엄마와 함께요. 그동안 웃는 얼굴로 절 대하며 어머님 하던 그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제 아버지 땅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에 분노에 속이 뒤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손주들 얼굴은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엄마가 정리할 테니까 대신 하나만 약속해다오. 앞으로 내 아이들 절대로 거짓을 배우지 않게 해다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희진이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증거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도장은 사진으로 위조했고 문서는 몰래 가져갔으며 매매 대금 일부는 본인 통장과 친정엄마 명의 계좌로 나뉘어 입금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희진이가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시인한 후 사건은 형사고소로 넘어갔고 곧바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처음엔 조사받던 희진이 친정엄마는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통화 녹취록과 계좌 내역 그리고 계약서에 남겨진 필체 감정까지 전부 정황 증거로 확보되면서 결국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리요. 그동안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는 저에게 누구 하나 이 복잡한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지요. 큰아들 가족은 외국에 살고 있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으니 이 집에 남아있는 건 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재판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희진이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퀭했고 말라서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온 걸까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희진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는 아느냐? 희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 땅은 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시할아버지 묘 옆에 붙은 논이다. 내가 왜 그걸 지금까지 놔뒀는 줄 아니? 그 자리에 자식들이 다시 와서 제사도 지내고 아이들이 세배하러 올 수 있도록 지키고 싶어서야. 그 땅은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고 역사였다. 내가 그걸 내 친정엄마와 작당해서 팔았다고? 나 몰래? 도장까지 위조해 가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야 했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희진이는 엉엉 울기만 하며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땐 정말 너무 돈이 없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남편 월급도 줄어서 도저히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이런 건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인지 희진이 본인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 말 한마디 못했니? 왜 내 손을 잡고 부탁 한번 못했니? 사람 사이란 게, 신뢰란 게 그렇게 쉽게 부서지는 거란 걸 너도 이제 알았겠지. 그날 저는
희진이에게 문 앞에서 돌려보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친정엄마랑 내 잘못을 고소한 건 복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다시는 너처럼 속이고 훔치고 가족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감당해야 할 벌이 있다면 반드시 받거라. 그 후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희진이 측 변호인이 나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분에게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사전에 합의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며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똑바로 판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정도 그 어떤 핑계도 제가 느낀 배신감과 그 땅에 담긴 무게보다 가볍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셨는지 첫 번째 선고 공판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명백합니다. 특히 문서 위조, 부동산 명예 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전 기획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는 별도로 또 다른 재산 범죄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다른 가족의 노부모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 그중 한 노인분은 치매 진단까지 받으신 분이더군요. 제가 고소한 일이 결국 또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으로 이어지며 사건은 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로 이첩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고소한 건 내 며느리 하나였지만 그 아이의 친정엄마는 이미 오랫동안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며느리는 그 뒤에 가려져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또 한 명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아주 조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겪은 고통까지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착하던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믿을 사람이 없대. 제 땅 문서를 몰래 팔아먹었다잖아. 소문이 그렇게 빨랐습니다. 처음엔 민망해서 외출도 꺼렸습니다. 마트 가서 반찬 하나 고르려고 해도 시선이 느껴졌고 버스 정류장에서 눈이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꺼내기 직전까지 머뭇거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아요. 제 며느리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고소했고요. 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남들 시선이 무섭지 않았느냐고요? 처음엔 그랬지요. 하지만 그 시선을 견뎌야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길 좋아합니다. 며느리 하나 못 다스린 늙은 시어머니라며 물은 사람이니 도둑도 용서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입을 다물더군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희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아들은 제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 고민 중이야.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판단해라.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부부라는 건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잘못해서 깨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아비로서 아이들 지킬 수 있다면 뭘 선택하든 난 지켜볼 거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혼자 살던 제게 아침 일찍 방문한 손님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희진이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주저앉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우리 딸까지 이런 지경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시려는 겁니까? 당신은 이미 법 앞에서 진실이 드러났고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땅 너무 욕심났어요. 서울 사람들한테 넘기면 한몫 잡을 수 있다는 말에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몰랐다고요? 내 도장이 언제 그렇게 당신 손에 들어갔죠? 계약서 위조는요? 당신이 모른 채 사인을 했겠습니까? 그때 희진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넘길 때 우리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켜왔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녀는 울면서도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들키지만 않았더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닐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모습에선 후회는 보여도 진심은 안 보이네요. 그녀는 제 발밑에서 울기만 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동네 자치센터에서 열리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저 같은 노인분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들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줬다가 쫓겨난 할머니 병원비를 대주겠다며 서류에 도장 찍었다가 대출에 휘말린 할아버지 저보다 더 기막힌 사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어쩌면 그런 일들의 한 단면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가 당했으니 다른 어르신들은 당하지 말게 해야겠다. 이게 제가 상담 봉사를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상담 봉사 현장은 처음엔 작은 강의실이었습니다. 자치센터 뒤편에 있는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지요. 시멘트 바닥에 접이식 의자 몇 개, 앞에는 칠판 하나뿐이었지만 그곳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자식이 등기부등본 떼오라고 하면 꼭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도장도 마음대로 맡기지 마시고요. 무슨 서류든 복사본 받아놓고 확인하세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어르신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나는 막내 아들이 월세 살기 싫다며 내 집 담보로 전세 대출을 받아가자고 하던데 그거 해줘도 되나? 우리 큰딸이 자꾸 명의만 바꿔서 아파트 살다 팔자는데 요즘 그런 게 흔한 거래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이 엮이는 순간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난 뒤 한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벌써 내 도장을 2번이나 줬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네. 그 말에 강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이라는 이름에 속고 믿음이라는 이름에 도장을 찍고 결국 자신이 뭘 잃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사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한 번씩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아는 건 없어도 최소한 제 경험만큼은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희진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고 제 눈을 보자마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인사드려, 너희 할머니잖아.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 예전에 제가 유치원 등원도 도와주고 감기 걸렸을 땐 밤새 물수건 올려가며 돌봤던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끊긴 인연이 돼버렸고 이제는 어색하게 인사까지 배워야 하는 사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애들 학교 다니고 저도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말투가 예전보다 한결 낮아져 있었습니다. 뭔가 깨지고 뭔가 무너진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만이라도 할머니 댁에 잠깐 놀러 가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품에서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세뱃돈 봉투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설날 아침, 학교 발표회에 도시락 싸서 달려갔던 기억들, 고사리 손으로 편지를 써줬던 초등학교 시절까지 제게는 어느 하나도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품게 될 수 있을까? 아니, 품을 수 있을까? 희진이 그랬던 일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주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서 있던 둘째 손주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감나무는 아직 있어요? 나 그 감 진짜 좋아했는데.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감나무,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심었던 그 나무, 손주들이 따먹던 그 열매, 땅은 빼앗겼지만 감나무만큼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있지, 아직도 감 열려. 이번에 많이 달렸더라. 제 말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감 따러 가면 안 돼요? 희진은 아이들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닦고 있었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일찍 와. 감나무 밑에 돗자리 깔아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희진은 처음으로 얼굴을 들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아. 하지만 손주들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내칠 만큼 아직 내 마음이 그렇게 차갑진 않다. 그 말에 희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보자. 그렇게 그날 짧고 긴 만남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사람을 품는 건 사랑일지도 모른다고요. 토요일 아침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땅은 살짝 젖어 있었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돗자리도 꺼내고 감 따는 긴 막대와 바구니도 마당 한쪽에 놓았습니다. 감은 이미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으로 감을 하나씩 만져보며 그리운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는데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둘째 손주였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감을 보던 그때 그 눈이었습니다. 뒤이어 첫째도 그리고 희진이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희진은 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옷도 단정했고
얼굴엔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 놓을까요? 과자랑 김밥 좀 싸왔어요. 그녀가 내민 봉지를 받아들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을 너무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머릿속 한구석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감나무 아래를 뛰어다녔고 막대를 들고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새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함께 감을 받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잘 익었어요. 할머니, 이거는 너무 커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요. 그 순간 희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엔 아직도 도장이 사라진 날 등기 통지서를 손에 들었던 그 아침의 충격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감을 따며 웃는 아이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온 며느리를 보니 제 안의 매듭이 조금씩 풀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애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감이랑 웃음만 남기고 가면 된다. 희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점심 무렵 함께 김밥을 나눠 먹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나서야 그들은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둘째 손주는 제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엄마가 도와줬어요.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다시 놀러 오세요. 감나무는 엄마가 없어도 있었던 거니까 엄마가 없어도 할머니가 있어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무심코 쓴 글이겠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가 쓴 편지를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 작은 평상을 하나 놓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혹은 다시 오지 않더라도 그 기억 하나로 이 마당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희진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님 사이만은 다시 끊어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편지를 읽고 나니 눈앞에 희진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종이에 짧게 글을 써보냈습니다. 잘못은 잊지 않겠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시간은 끊지 않겠다. 너도 사람답게 살기 바란다. 그 짧은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다시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이번엔 도토리묵을 사온 희진이 조심스럽게 다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많은 걸 묻지도 많은 걸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진이 감나무 아래에서 감을 닦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아니, 어머님. 그때 그 땅 절대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땅만큼 귀하게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언젠가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을 때 다시 듣겠다.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걸로 보여라.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진과 아이들이 다녀간 그날 이후 마당엔 다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감나무엔 어느새 새들이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땅감 자국이 남은 가지들을 보며 저는 천천히 웃음을 지어보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여전히 제 마음 어딘가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만은 이 마당에 다시 따뜻한 공기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서운 세상인데 형수님은 진짜 용감하게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낯설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 긴 싸움 속에서 저는 늘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주변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대상 교육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려는데요. 형수님처럼 실제 경험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딱 없어서요. 감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누구 앞에서 뭘 가르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벽 하나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건 그 이후였습니다. 그 다음 주 회관에 나가니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와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한테서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고, 어떤 분은 병원 수술비 때문에 사위가 대신 보험 처리를 해준다며 도장을 가져갔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일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 큰 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꺼낸 한마디에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마루장판 바꾸겠다고 손주한테 통장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증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나는 큰딸이 갑자기 도장만 잠깐 빌려달라길래 줬더니 나중에 보험 해약돼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의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수요일 동네 회관에서 노인 권리 지키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딱히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서로에게 이건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날은 5명이 모였고 어떤 날은 1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엔 어느 날 뜻밖에도 희진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있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희진은 그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땅을 몰래 팔았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았고 지금도 그 벌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아이들만큼은 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모임에 있던 어르신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참 용기 있다며 말을 붙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희진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여기 계속 와도 될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의 작은 허락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모임은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던 할머니들이 서류를 읽어보고 사인을 하게 되었고 도장을 손자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 변화 하나하나가 제겐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동안 무너져 있던 제 자존심이 다시 한 조각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며칠 시간이 되면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희진을 감싸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아직 제 마음 한가운데 가시처럼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웃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밥 먹자. 다만 서로 솔직해질 준비가 돼 있다면. 약속한 날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차 문을 닫는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는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은 정리돼 있다. 들어가자. 주방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가지볶음, 애호박전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밥을 퍼주고 아이들 얘기를 먼저 꺼냈겠지만 이날만큼은 조용히 앉아 밥을 퍼주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수저를 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날 희진이 그 일, 나 사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지 않고 제 시선을 받았습니다. 근데 난 믿고 싶지 않았어. 희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엄마 허락 없이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 했어. 모른 척 했어. 사실은 무서웠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인정하기 싫었어.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참은 게 더 아팠다. 너라도 내 편이 돼줬다면 그날 내가 경찰서 문을 그렇게 떨리는 다리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나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너무 늦지만 그래도 말한 게 어디냐. 식탁 위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풀이 하나씩 식어가고 된장찌개에 김도 서서히 식었지만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던 매듭이 조용히 풀리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 희진이랑 다시 살겠다. 결심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결정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든 결국 그의 몫이고 그의 인생이니까요. 그래, 내 선택이니까 존중하마. 다만 다시는 그 애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너부터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아들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만큼은 떳떳한 아버지가 되려고요. 엄마가 그렇게 싸워준 걸 보면서 저도 배운 게 있어요.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화해도 눈물도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랜 시간 깨진 신뢰를 조금씩 메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희진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예전과는 달리 초라한 차림새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와 종이 2장, 그리고 빵집 봉지였습니다. 이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만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 땅 팔고 받은 돈, 제 통장으로 들어온 일부. 이게 마지막이에요. 몇 번이고 쓰려다가 결국 못 썼어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죄스러웠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안엔 그녀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늦었단 건 알아요. 그래도 이걸 드리고 나서야 제가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내가 안 받으면 당신 마음은 편해지지 않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받겠습니다. 대신 그 마음 그대로 당신 딸한테 물려주세요. 다시는 사람 속이고 훔치고 조작하는 짓 하지 말라고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돈은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 매년 가을 아이들이 감나무 아래에서 웃는 날 그 돈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당한 쓰임일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당의 감나무 잎도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랗고 붉게 물든 잎들이 바람 따라 날려와 담장 아래에 수북이 쌓였고 감나무 가지엔 감 몇 개만이 남아 까치밥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그 잎사귀들 속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감을 따던 손주들의 손끝, 감잎을 뒤집어 나비 모양을 만들던 작은 손, 그 기억들이 어느새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치센터의 노인 권리 지키기 모임도 어느새 제법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고 읍사무소 복지팀에서도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중 한 공무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실제 사례를 나눠주시는 게 책이나 강의보다 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경찰서 앞에서 도장을 훔쳐간 며느리 때문에 눈물을 삼키던 내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 서서 믿지 말아야 할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나를 보며 제가 나 자신을 조금씩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일에도 제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형님, 이거 땅 계약서인데 혹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이고, 저희 집도 도장 보관 다시 해야겠어요. 형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당해보니 알게 된 거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군청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 안전 멘토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명예직이었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아래 권리지킴이라는 직책이 붙은 명함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며 저는 잠시 옆에 앉아 계시던 복지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그 직원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당연하지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 팀 민원 줄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소갈이하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선 그 형님 말이 맞더라며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겪은 그 아픔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편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멀찍이 떨어져 조심스럽게만 다가오던 첫째 손주는 이젠 마당에서 감잎을 주워다 저에게 장난을 치며 웃었고 둘째는 할머니 집에 냉장고 뭐 있어요? 하며 냉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족이란 결국 상처를 안고도 함께 살아내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 무렵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 할머니랑 하루 자고 싶대요. 괜찮으실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데려와라. 방 따뜻하게 해놓을게. 그날 저녁 이불을 펴고 전기장판을 꺼내며 전보다 더 조용히 아이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인형이나 장난감을 꺼내놓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말랭이 한 봉지를 머리맡에 올려두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어떤 상처도 반복하지 않게 지켜주자. 아이들이 집에 오던 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왔고 둘째는 자기만의 일기장을 자랑하듯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나 일기장에 할머니 얘기 썼어요. 그래, 뭐라고 썼는데? 비밀이에요. 대신 나중에 직접 읽어봐요. 그날 밤 아이들은 마루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았고 저는 부엌에서 찌개를 데우며 조용히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한참을 서서 국자만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셨을까. 그가 심었던 감나무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저는 조용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낸 그 감나무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당신 마음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한바탕 뛰논 뒤 씻고 나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에 조용한 숨결이 감돌았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포근히 눕는 아이들 모습은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둘째 손주가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선 숨도 따뜻한 냄새 나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 따뜻한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을 낮게 켜고 희진이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안엔 꾸밈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걸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아이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머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정직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천천히 한 줄 또 한 줄 따라가듯 읽어나갔습니다. 거짓이 담기지 않은 문장은 시간이 지나도 제법 따뜻한 잔향을 남기더군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감나무 아래서 미소 짓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첫째가 조용히 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감이프로 무당벌레 만들기예요. 무당벌레? 응,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또 만들 거예요. 아이는 종이와 풀을 들고 감나무 밑으로 뛰어가더니 감잎을 하나하나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따라 둘째도 나가서 낙엽을 주었고 저는 마당 문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희진이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 새댁티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제게 국을 배우겠다며 들어섰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당근을 채 썰자 옆에서 똑같이 따라했고 깍둑 썰기를 못한다며 낑낑대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던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희진과 지금의 희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그 상처만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만큼은 따뜻한 밥을 먹이고 감잎으로 무당벌레를 만들게 해주는 엄마. 오후가 되어 희진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녀는 제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냈죠? 잘 놀다 갔다. 감잎 무당벌레도 만들고. 그 말에 희진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또 와도 되지? 희진은 순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 역시 그 질문을 받으며 단호한 아니다와 따뜻한 그래라 사이에 서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응, 감나무가 있는 한 너희들 자리는 언제든 있다. 희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다물더니 아이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가자. 아이들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며 손을 흔들고 골목길을 돌아서는 순간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 아래엔 감잎 몇 장이 무심히 떨어져 있었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무당벌레 종이도 바람에 뒤집혀 말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주워 모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끝내는 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다짐일지도 모르겠다. 그 주 일요일 저는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발길을 끊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익숙한 얼굴들이 반가워하며 맞아주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형수님처럼 의연하게 일 푸는 분 처음 봤어요. 말씀 들었어요. 반가움 속에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섞인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문장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 먼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돌덩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던 어떤 돌덩이 하나를 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희진을 용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했던 나가 얼마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은 탓이다. 내가 방심했기 때문이다.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뒷덜미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돌덩이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치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감나무 밑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문득 작은 플라스틱 표지판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하얀 배경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감나무는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자니 괜히 혼자 웃음이 나더군요. 아무도 안 볼 그 작은 문장이 저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희진이 센터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조그만 박스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긴장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잼이에요. 시에서 하는 자활센터에서 교육받고 직접 끓인 거예요. 아직 초보지만 한번 드셔보실래요? 박스를 열어보니 작게 포장된 감잼병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엔 홍시의 시간, 또 하나엔 다시 달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잼을 조용히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 이름 내가 직접 붙였니? 네, 애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 인생에서 단 거야 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를 품에 안았습니다. 잘 만들었다. 고맙다. 그 짧은 말에도 희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감잼은 제 식탁 위에 항상 올라오게 됐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잼을 내놓으며 저는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그 애가 감으로 만든 거니까 참 다행이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웃었습니다. 감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맛있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에겐 상관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이 감나무를 볼 때 그들은 단지 열매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담긴 이야기도 기억해 줄까?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군가의 실수도 다시 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이 감나무를 보며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집에서 충분히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내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외국에 있는 동안 줄곧 소식만 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번 겨울엔 잠시 귀국해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네 식구들도 오면 희진이랑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숨길 일도 피할 이유도 없다. 사실 그게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는 며느리의 그날 얼굴이 박혀 있었고 감정의 파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도
함께 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마당엔 찬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희진은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고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저녁만 먹고 갔지만 조금씩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제 방에 누워 자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루는 첫째 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맨날 웃어요. 할머니한테 잔소리 안 들으니까 더 착해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 엄마가 원래 그런 애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야 그럴 수 있게 된 걸지도 모르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감잼 만들어서 화 안 났구나. 나는 그 감잼 진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잼은 잊지 말자는 뜻이야. 용서가 아니라 기억하는 거지. 그 말의 의미를 아이가 다 이해했을 리는 없었지만 아이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듯 조용히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에서 가족 나무 심기 행사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밤나무 묘목을 심으면서 감나무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사 당일 희진과 아이들, 그리고 저 셋이 함께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이들이 삽질을 하고 흙을 덮는 동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말이야, 지금은 작고 약해도 나중엔 꼭 큰 그늘이 되어줄 거야. 중요한 건 누가 심었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지켜주느냐야. 희진은 말없이 옆에서 아이들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묘목 옆에 세운 표지판에 아이들이 직접 이름을 새겼습니다. 다시 심은 마음. 그 글귀를 보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묘하게 가슴속에 고인 것들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감말랭이를 나눠 먹으며 아이들이 묻더군요. 할머니, 나중에 이 감나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없어지면 또 심으면 되지.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왜 심었는지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날 밤 희진이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엔 매일 아침마다 감잼을 바르며 다짐해요. 다시는 누구를 속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말끝에도 변명이나 조바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믿을 순 없지만 내가 지켜가는 걸 보고는 믿을 수 있다. 그 말에 희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계속 보여드릴게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골목을 돌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꽃이 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늦게 왔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어서야 첫눈이 내렸고 감나무 마당에도 흰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감나무 가지엔 감이 모두 떨어지고 없었지만 가지마다 얇은 눈꽃이 피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첫째 손주는 창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감나무에 눈꽃 폈어요. 그러네. 진짜 감꽃 대신 눈꽃이구나. 아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둘째는 감말랭이를 먹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큰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막 도착했다며 연락이 왔고 마당에 불을 밝혀놓기 위해 저는 해가 지기 전에 외등을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식구들을 맞이하려니 어딘가 긴장도 되고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희진과 저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서로 눈빛이 몇 번 마주치긴 했지만 특별히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거실에서 마주 앉아 아이들 간식을 나누며 잠시 조용한 틈이 생겼을 때 희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형님은 제 얘기 다 아시겠죠? 그렇겠지. 그 아이가 말은 아끼는 성격이지만 가족일인데 모를 리가 없지. 희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불편해하실까봐 제가 그냥 나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누구도 너를 내보낼 자격 없다. 내가 여기서 살아낸 시간만큼은 내 몫이야. 그 말에 희진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평생 기억할게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고 손주 둘은 낯설 법도 한데 감나무 아래를 보며 여기가 바로 사진 속 그 나무구나. 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준비해둔 찜닭과 도토리묵, 김치전, 감잼을 곁들인 바게트가 놓였고 아이들이 자리를 먼저 잡고 앉아 자연스럽게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습니다. 웃음도 대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희진은 큰 며느리와 몇 번 눈이 마주쳤다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감잼은 엄마가 만든 거예요. 직접 끓였어요. 학교 선생님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희진은 놀라서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직접 만드셨어요? 희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감으로 만든 잼이에요. 단맛은 적고 대신 오래 끓여서 점도가 좀 진하긴 한데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잼병을 꺼내왔고 모두가 작은 조각방에 감잼을 발라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감나무 마당에 쌓인 눈처럼 조용하고 포근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팔아도 되겠는데요? 희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진이 이 집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이 감잼이야. 그 단맛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들어갔는지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더라. 그 말에 식탁 위가 조용해졌고 큰아들은 찬찬히 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또 다 같이 식사할 수 있겠죠? 희진은 놀란 눈으로 저를 한번 바라봤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면 이 감잼 계속 만들어야겠네요. 큰 며느리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감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온전히 용서된 것도 아니고 완벽히 회복된 관계도 아니었지만 서로가 어색함을 웃음으로 덮고 침묵을 감잼의 단맛으로 메꾸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은 마당에서 눈을 굴리며 놀았고 큰 며느리는 희진과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감나무 가지엔 다시 눈송이가 걸려 있었고 고요한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에 불을 다 끈 뒤 저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손에 감잼 한 병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희진이 직접 만든 다시 달달하는 이름이 붙은 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병을 열어 작은 스푼으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단맛은 은근했고 깊게 끓인 감의 맛이 오랫동안 입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어쩌면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힌 모든 상처와 후회, 그리고 다시 마주 선 시간들의 맛이기도 했습니다. 희진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저는 여전히 완전히 놓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 내리는 눈처럼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다시 놀러 왔습니다. 둘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가족 상 뽑는데 제가 할머니 뽑았어요. 왜 나를?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잼도 있고,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감이에요. 달기도 하고 때로 떨기도 한데 결국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나중에 너만의 감나무 하나 심어라. 누구와의 사이든 꼭 다시 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 시간은 흘러 또 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감나무에도 새잎이 날 것이고 희진은 여전히 감잼을 끓이고 있을 것이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라는 만큼 감나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보다 한 발 물러나 그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이 가족의 흐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릴 것입니다. 가족이란 뿌리가 아니라 자란 방향이구나. 그렇게 나는 내 자리에서 다한 인생을 천천히 정리할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기억으로, 분노가 아닌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잼 한 병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식탁 위에 놓이게 되겠지요. 그 병이 열리는 날 누군가는 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다시 단 인생을 살았던 분이야.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감나무 아래엔 봄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또 감이 맺힙니다.